자, 이어서 두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노래 하나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도 하나고, 또 저도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대면서 일과 시간에 끝날 때 아니면 중간에 휴식 시간 있을 때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또 같이 한번 들어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해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어떤 기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상상도 좀 하시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대한 아니면 뭐 수업 개강했으니까 또 이제 공부해야지. 작년 한 학기, 작년 한 1년에 수업이 어떤 기분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수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과목들, 또 많은 과목들을,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만족도, 물론 학교를 다니시니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시겠죠. 학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마 새로운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돌아보는 시간들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 학창 시절들로 20세 때의 어떤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어떤 기분들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로 가기 위한 현장 실습을 앞두고 지도감독론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들, 아니면 큰 어떤 사회복지를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으로 공부를 사회의 어떤 공동의 관심사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이슈, 어젠다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대선의 과정들로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대통령 어떤 선거의 과정들에서 이런 사회 문제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어떤 대안들,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어떤 과정들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좀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공통의 관심사들, 이슈라고 하죠. 또는 아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자살, 인명경시에 관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에서 문제를 관심 갖는 있는 분야가 바로 사회 양극화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예.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은 너무 부자여서 걱정이고요.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걱정이고, 가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루하루 뭐 일용직을 하신다라 택배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어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그런 어떤 사회 양극화에 관한 부분들, 우리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죠. 또 하나, 인권에 관한 부분들, 또 성차별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부분들, 환경에 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체제들, 평생교육 체제로도 가고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대학 교육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아탑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우골탑, 상아탑에 빗댄 우골탑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이제 저도 늦게 공부를 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만, 보통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한 학기에 소 한 마리씩을 팔아서 그 비용으로 자녀분들의 학비를 부담을 하셨었던 거죠. 시골의 아버님들께서. 그래서 우골탑, 소를 하나 팔아서 소값으로 학교를 갔다라 그래서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왔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 가정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대학의 한 학기 평균 수업료가 약간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일 가정일 경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학비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작은 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만큼의 또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면 또 좀 부담이 덜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대학을 가는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정말 장학금 받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비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담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사회 문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자 한다라 그러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 관심사항이 되고 있기도 하는 거죠. 또 환경에 관한 문제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될 건데요.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올겨울에도 저희 나라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추위도 뭐 춥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손이 틀 정도의 추위를 느끼는 어떤 그런 시절은 아닌 거죠. 그리고 환경의 문제, 특히나 이제 팬데믹에 관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 마스크는 늘 일상의 생활이 되었고요. 또 봄이 되면 곧 다가올 미세먼지, 또 황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좀 감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에 늘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는, 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런 어떤 환경의 문제들이 굉장히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원자력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발전에 관한, 화력 발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어떤 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때문에 이제 원전수들을 방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도 관심이 가는 우리 삶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환경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다이빙을 하니까요. 다이빙을 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의 어떤 그 원자력의 어떤 문제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요. 물고기도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까이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가까이로는 그런 환경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기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의 문제. 우리나라 정권에서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가격 폭등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일반 서민이 저 같은 사람도요. 저도 마땅한 집이 없습니다만 집을 구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천안만 해도요. 작은 아파트들 멀리 옛날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그게 1억이 넘고요. 요즘 새로 짓고 있는 신불당동이라든가 아니면 삼령동이라든가 저쪽 제 고향이 성성동 쪽에 저수지 주변의 아파트를 가려고 그러면 지금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평이다 그러면 3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30평이면 4억 5천 정도는 되어야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받기 위한 부대 비용을 빼고도 순수한 분양가만 그 정도 금액이 되고 있는 거죠. 1,000원만 해도. 그래서 4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현실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생활을 졸업을 하고 막내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성인이 된 아이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연봉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감추지 않고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 4년 차에 들어온 저희 큰아이는 이제 연봉 4천입니다. 예. 근데 4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고 자기가 벌고 있는 급여를 다 10년을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과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모을 수 있나요? 물론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다 내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서민 가정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저희 아내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100% 지원을 해줄 수 없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희 가정도 꾸려야 되고 저도 집세도 내야 되고 자동차도 끌고 다녀야 되니까 주유비도 해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다양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하물며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임에도 그런데 만약에 건강을 해쳤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에서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든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실직 상황이라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의 과정 중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닥쳤다라고 했을 때는 심각한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용과 노동에 관한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일용직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그동안 빈곤에 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애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또 공교롭게 생긴 게 지금 이제 러시아와 서구 유럽의 전쟁 문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죠. 실제 보면 현대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1차 대전, 2차 대전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전쟁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어떤 참상들은 다 이해하시고도 남음이 있죠. 근데 이런 강대국들이 어떤 전쟁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어떤 문제들이 지구적인 어떤 문제들로 다가오고 있죠. 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기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우리가 이제 매스컴들을 통해서 늘 많이 보실 수 있죠. EBS나 이런 것들을. 저는 뭐 TV를 많이 안 봅니다만 가끔 이제 제가 좋아하는 EBS의 다큐멘터리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관련 어떤 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많은 어려운 나라의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의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록우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양한 공익 광고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88만 원 세대, 또 MZ 세대, 뭐 이런 어떤 특정 세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을 지칭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겨낼 만한 상황으로 개선시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좀 더 크게 본다라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을 개인 또 집단 아니면 조금 더 큰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 우리 국가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큰 어떤 선택의 문제가 또 지금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선의 문제인 거죠.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어떤 대통령을 뽑을 거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진보냐 보수냐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의 어떤 논점에서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분들을 우리가 뽑을 거냐 선택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책들을 좀 많이 꼼꼼히 봐야 되고 선택을 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사회복지 대상의 어떤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까 양극화에 관한 말씀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양극화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거죠. 또 양극화의 문제가 뭐 빈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대의 문제, 그리고 강자와 약자의 문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젊은 그 노년층 세대와 뭐 이제 젊은 층의 세대 문제, 또 남성과 여성의 문제, 또 아이와 어른의 문제, 노인과 청년의 문제, 또 사회적인 약자와 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어떻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약자다, 또 우리의 클라이언트 분들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 피지배계층인 거죠. 그리고 노약자, 영유아 어린이 세대들. 그리고 또 살고 계신 곳들을 보면 슬럼가, 빈곤층의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여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또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전쟁의 문제로 봤을 때는 강대국이 아닌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좀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이 올바른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반대쪽에 계신 많은 분들의 어떤 자세들은, 모습들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보면, 지도층의 계층이거나, 아니면 여성에 비교해 보면 남성이거나, 아니면 어떤 피지배 계층에 보면 귀족이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반대 자리에 가 계신 분들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사회에서,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 아니면 이러한 어떤 그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어디에 위치할 거냐, 어떤 역할들을 해줄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서구 유럽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을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즉 가진 자들이 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들이 있다. 왜?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 가지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야 되고 또 이런 나눔을 통해서 사회복지, 우리 국가가 아니면 우리 지역이 아니면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학문으로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소셜워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뭐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지도감독론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법적으로도 일정 과목 이상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과목들을 정해놨고요. 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 경험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21년서부터는 160시간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120시간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60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160시간의 현장 실습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평가받고 세미나를 통해서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1급, 2급을 나누고 있는데 급수를 좀 가지고 계신데 특히 1급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또 국가 시험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그 정립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그거 통과를 하셔야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공부하시는 대학 과정도 또는 대학원 과정 또는 박사 과정, 석사 과정들, 박사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다라는 어떤 이름들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해 나갈 거냐 자격을 갖추어서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옹호의 문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피지배계층의 어떤 목소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옹호의 문제, 옹호자의 역할, 또 대변인의 역할을 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왜 이러한 사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하는 어떤 정책 개발자의 문제.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굉장히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따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사회과학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약자의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낸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생활을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 또 자활을 하기 위한 어떤 역할들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당연한 역할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시는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가의 역할들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옹호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 또 정책 개발자로서의 역할, 또 생활지원, 자립지원, 자활지원. 아까 말씀드린 데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적인 어떤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문제들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한 지원들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올바로 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활을 하는 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정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되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정말 선한 이웃인 거죠. 그리고 정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훌륭한 직업인 거죠. 물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직업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건 아닌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또 급여로도 정말 삼성이나 포스코나 아니면 뭐 한전이나 뭐 아니면 공공기업 같은 어떤 큰 대기업에서 받는 것처럼 그런 많은 급여를 받고 하는 어떤 아직은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훌륭하다. 사람을 바로 세우고 또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하는 훌륭한 직업이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만으로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또 앞으로도 더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 아니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계시지 않더라도 꼭 훌륭한 역할들을 해나가실 선한 이웃이 되실 분들이다.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문제를,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되실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되신다라 그러면 이러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 나가실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많은 역할들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할들을 해나갈 거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할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모순이라든가 사회적인 왜곡 또는 불공정한 상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이 가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고 그게 비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의 교육들을 받고 있는 거죠. 소셜워커, 사회복지사로서의 대학 교육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들을 위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회복지 실천론, 또 실천기술론, 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부분들인 거죠. 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분들과 어떤 역할들을 해나갈 거고 어떤 기술들을 가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소양들을 갖추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책 개발자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정책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 이런 것들을 과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법이라든가 조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제안들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그 선거에 관한 역할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그 대통령 대선 후보들을 모셔서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들이 어느 부분들인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면 어떠한 정책들을 좀 펴주십시오 라고 정책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의 생활 지원이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서 상담 및 상담 기술, 또 지역사회복지론, 또 이런 실천 기술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가로서 어떤 소양들을 쌓기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론, 그 다음에 이런 정책론, 기술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실습지도 감독론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오늘은 저에게 공부를 배우고 계시지만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셔서 오랜 경험을 쌓으시고 역할들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우리 기관에 새로 들어온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일을 하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실습 지도도 하시고 지도 감독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건강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담당하게 될 현장 실습 지도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정가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어떤 필수 과정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2교시 수업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